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주에 시험 보셨죠? 시험 보신 거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들은 다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시험 자체가 뭐 오늘 한 시간에 이제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경주할 건데 인사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운 편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난이도에 관해서 뉴스 나온 걸 봤는데 학생들이 다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인사노무 관리가 제일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인사노무 관리는 이번에 좀 뭐가 나왔었냐면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브리타로 나와가지고 힘드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점짜리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는데 쓰시는 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와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비교해서 논하고 역량 평가 방법 중 평가센터법의 활용의 의의와 평가센터 운영 시에 사용되는 기법 4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기 때 문제 풀어드린 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걸 찍어드렸었냐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최근 이슈가 이제 공기업들이 문제가 됐었죠. 공기업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만들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정규직들한테 뭐가 나갔었냐면 직무급제 도입하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호봉제를 직무급으로 변동시키는 거를 시험 문제를 찍어드렸었는데 이거를 넘어서 이제 직무급을 갖다가 역량급을 비교하라는 식으로 이제 기출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험 문제를 봤어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역량에 대해서도 시험을 봤었고 그 다음에 역량급에 대해서도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시험에 충분히 답안지를 적으실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와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자체가 시험 본 거를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초적인 내용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진행하지는 않고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을 보셨으면 고득점이 나올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을 보면 직무란 유사한 과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의 범위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무 가치나 기여에 대한 구분이 없이 직급 및 호봉에 근거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관행이 유지되었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이제 호봉제를 갖다가 직무급으로 바꾸는 거를 한번 풀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직무급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직무급제 도입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직무급제라고 하는 게 해결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는요 1990년대 후반 여기 보면 이제 97년에 IMF 이후 때부터라고 돼 있는데 이 직무급 자체도 단점들이 있었죠. 어떤 단점들이 있었죠? 우리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첫 번째가 직무 분석을 다 해야지만 돼요. 직무 분석을 다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우리가 직무급을 도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직무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 직무를 갖다가 우리가 이 직무를 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를 돌리게 되면 직무는 이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줄 거를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인재를 언제에다가 적소에다가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에 넣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무를 갖다가 평균적인 성과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라서 이 사람들은요 이 직무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게 뭐였죠? 직무 기술서하고 이제 명세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적 자원 기능이 우리가 학계평 보유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의 업무는 어떻게 돼 있다? 되게 전문화가 돼 있을 것이고 업무는
전문화가 돼 있고 자기의 업무를 잘 수행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이라든가 업무상 조정 같은 것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무 분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어떤 단점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냐면 환경이 변화했을 때 환경이 변화하면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무 내용이 변화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전문화되어 있는 자기 업무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직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직무를 갖다가 다시 분석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호봉제에서 이걸 우리가 연공급제라고 하죠. 연공급제도에서 직무급제도로 갔다가 직무급제를 갖다가 좀 더 개선하면 뭐로 갈 수가 있냐면 역량급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와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를 비교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단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수업하면서 직무급제의 장단점을 봤는데 이 단점을 갖다가 극복을 뭘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역량이라는 걸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면 문제 자체는 역량 중심 인적자원 관리와 직무 중심 인적자원 관리를 비교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아는 거를 갖다가 막 쓰면은 잘 쓰면은 막 많이 써놓으면은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어디로 맞춰야 되냐면 직무 중심하고 역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직무에 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역량 제도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요. 역량 중심 인적자원 관리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량이란 성과를 낼 수 있는 개인의 특성 내지 고성과제의 행동 특성으로 정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라고 하는 거는요. 유사한 과업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역량은 좀 개념이 달라요. 역량은 뭐냐면 고성과제의 행동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과제의 행동 특성이기 때문에 이 특징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역량의 개념을 보면 뭐냐면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이다. 자, 행동이기 때문에요.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관찰이 가능하다. 관찰이 가능하고 행동이기 때문에 뭐가 또 가능해지냐면 이제 교육이 가능해지죠. 교육의 활용도가 높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는 관찰 가능하고 개발 가능한 기술, 지식, 행동, 양식의 조합이며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성과자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은 관찰 가능하고 교육에 활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으면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성과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무급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냐면, 경영조직론을 배우신 분들은 좀 이해가 더 빠를 텐데, 우리가 조직을 갖다가 설계를 할 때, 보통은 기능조직으로 이렇게 초반에 설계를 합니다. 기능조직으로 설계를 하는데, 기능조직은 뭐냐면,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묶어갖고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 따라서 어떤 업무가 필요하다. 그럼 이 업무들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직무가 생기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부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무라는 이 직무 자체는 뭐하고 연동이 딱 되어 있지는 않아요. 조직의 CEO가 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형성해서 이 전략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뭉쳐있는 부서라는 건데 여기는 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의 자체가 뭐예요? 고성과제의 행동 특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뭐하고 연동이 돼 있다? 하는 것들이 업무 자체가 성과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량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펜서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 특성, 자아개념, 지식, 기술 이 5가지가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답안을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지금 이 50점짜리 문제 자체는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이제 오픈형 답안이에요. 오픈형 답안. 이 답안, 오픈형 답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걸 비교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와 이제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인데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는 건데 그 사람마다 그 업무 쓰는 범위라든가 어디를 자세하게 쓸 건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둘 건지가 다 다르게 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보면은 지금 문제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역량의 평가 방법 중 평가 센터 활용에 의의와 평가센터 운영이 시 사용되는 기법 4가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요 50점짜리 오픈형 답안인데 지금 직무하고 역량을 분석을 하는데 비교를 하는데 평가센터법하고 기법을 4개 쓰라고 했어요. 잠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역량 모델링하고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셔요. 여기 보면 경영 전략에 따라서 역량 모델링을 해서 기업 성과하고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역량 모델링을 둘러싸고 모집과 선발, 훈련 개발, 역량 기반 보상, 경력 관리, 인사고과가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학계평 보유방이잖아요. 즉 우리가 지금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하고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비교하라고 하면 학계평 보유방을 쓰라고는 안 했지만 이 내용을 써야 돼요. 이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게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냐면 특징만 잡아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뭐를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평가센터법을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냐면 학계평 보유방을 쓰는 거예요. 학계평 보유방을 목차로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학계평 보유방 쓰려고 했더니 평가센터법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개발하고 평가 2가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가하고 개발 요 2가지를 빼버리고 어디가 남아요? 목차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상 유지 방출은 뭐 특별하게 차이가 없으니까 확보하고 보상 정도로 목차를 밑에다가 따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 50점짜리 문제를 써야 되는데 개념 정리는 했어요. 첫 번째는 뭘 하라고요? 50점짜리 문제는 포커스가 어디에 잡혀야 된다? 첫 번째는 직무급하고 직무 중심 영상을 관리 HRM하고 역량 중심 HRM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비교하면 되니까 어떤 게 차이가 있어요 쓰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가야 된다고요? 직무의 단점을 극복하는 게 역량 중심 HR입니다. 요거를 이제 포커스를 잡아서 써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오픈형 답안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있냐면 그럼 이 장점하고 단점을 목차로 잡아가지고 일반론을 쓰고 그 다음에 평가센터법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계평 보유방 중에서 개발하고 평가를 갖다가 평가센터법에다 갖다 쓰고 확보하고 보상 정도를 갖다가 목차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보하고 여기 이제 선발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상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평가센터법으로 뭘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개발하고 평가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쓰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 저는 2번을 추천을 드리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포인트만 잡아서 장점, 단점을 쓰면 양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뒤에다가 보시면은 이제 평가센터법이 몇 장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 평가센터법을 제가 양을 좀 많이 잡아서 쓴다고 썼는데도 이게 양이 지금 9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좀 많이 잡아서 왜냐 앞에 문제도 있으니까 많이 잡아서 쓴다고 했는데도 평가센터법 하면은 한 3장 반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앞에서 한 4장 정도를
그죠? 4장 정도를 뭘로 써야 돼요? 장단점 비교를 해서 직무 중심 HRM하고 역량 중심 HRM으로 비교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목차가 말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평 보유방을 가지고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념 정리했고, 이제 어떻게 목차를 잡아놨냐면,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에서 개념 정리까지 했고,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지금 1번 목차로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쓸 게 없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 쓰신 그 모범 답안도 살펴봤었는데, 역량은 동기부여, 특성, 자개념, 지식,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했을 때 각각의 목차를 얘네를 5가지를 잡아서 쓰면 한 페이지 가까이 나와요. 이해 가시죠? 역량이 스펜서가 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5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 되게 자세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요걸 쓰시는 강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HRM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요 역량 중심 HRM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요게 사실 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많냐면 지금 역량 모델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학기평 보유방 말고 인적 자원 관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원래는 우리가 그 박영규 교수님 책에 보면 직무 분석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학기평 보유방 말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직무 분석과 뭐를 비교할 수가 있냐면 역량을 분석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직무 설계, 역량 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역량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직무 분석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역량 분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량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만 써도 한 페이지 반 넘게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역량 모델링을 했잖아요. 역량 모델링 한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역량 사전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역량 모델링 하는 방법, 역량 사전을 만드는 방법,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쓰면 내가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비교하라고 썼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왜냐면 교수님들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쓰겠다라고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 부분에다 포커스 맞춰갖고 많이 쓰면 점수를 많이 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마다 아마 점수 배점을 두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달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다라고 하면은 좀 목차를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해도 조금 참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있을 만한 부분들에다가 충분히 좀 써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3번에다는 제가 뭘 적어놨냐면, 이 페이지 3번 보시면 직무 중심에서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로의 변화 이유라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써놓던 걸 한번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는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업무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 추세에 대응이 어렵다. 반면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는 경영 전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성과와 연계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접근 방법이 환경의 변동에 따라서 유연하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전통적인 직무 분석의 방법에서 역량 모델링을 통한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로 전환이 촉진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써주면은 제가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유기적으로 쓰라고 해요. 내가 비교하라고 했으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고 교수님의 출제 의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를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면은 이제 직무 분석하고 역량 모델링이라는 게 나와요. 직무 분석에 해당하는 게 제가 역량 모델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개념 간단히 써놨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시험을 2차로 보러 갔는데 직무 분석에 관해서 한 문단도 못 쓴다. 이렇게 하면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제 시험 공부를 하고 가신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량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 분석에 해당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역량 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보시면 조직의 전략과 비전, 미션을 파악을 하고 경쟁 환경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행동사건 면접법과 직무 전문가 워크숍 방법을 활용을 해서 역량을 도출하고 역량 사전을 작성한다. 이게 여러분들 역량 모델링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행동사건 면접법하고 직무 전문가 워크숍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하는 거였죠? 행동사건 면접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성과자가 하는 행동들을 갖다가 다 관찰해가지고
가지고 일일이 행동을 뽑아낸 다음에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방법이 행동사건 면접법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요? 직접 관찰을 하고 각 직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직무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성과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성과가 나왔는지를 다 관찰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직무 전문가 워크숍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역량 모델링 하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직무 전문가를 갖다가 우리가 SM이라고 부르죠. S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브젝트 마스터 인플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직무 전문가가 보통 누구겠어요? 직무 전문가가 누가 해당이 돼요? 우리가 지금 역량이라고 하는 건 고성과자라고 했잖아요. 고성과자의 행동 패턴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지 않고 직무 전문가들이 뭘 할 수도 있다고요? 워크숍을 할 수도 있다. 이 직무 전문가는 보통 누굴 얘기를 하냐면 해당 부서의 팀장입니다. 팀장. 끝. 그래서 이 팀장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부하들이 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애가 뭘 하니까 성과가 잘 나오고 하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워크숍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역량 사전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 역량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특정 직무에서는 어떤 행동이 고성과제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런 행동 패턴을 다 뽑아낸 것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행동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량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무 분석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점을 하나 또 적어 놓으실 수 있고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하고 다르게 어떤 점이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했냐면 뭐가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전략과 고성과와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 넣어놨죠. 도표 차트를 하나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컴petency라고 하는 성과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 전사적 컴petency하고 개인적 컴petency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다른 조직하고 경쟁해서 내가 고성과를 내고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사적 컴petency라고 해요. 전사적 컴petency. 근데 이 전사적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역량이 있고 개인들이 내가 직무를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있어요.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개인적 또는 직무적 역량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육성하는데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직무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들어진 개념 자체가 어떤 업무를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업무가 필요하니까 그 업무 필요에 따라서 동종 유사한 사람들을 묶어가는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역량하고 개념하고 전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전사적 역량과 개인적 역량이 요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겹치는 부분을 갖다가 그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서 조직이 살아남는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제 직무 중심과 역량 중심 채용 관리에서 이제 확보 파트가 나오는데 이 확보 파트는 이제 직무 중심 채용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요.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걸 쓸 때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제 출처를 다 밝혀놓지는 않았는데, 저는 제가 쓴 글은 최소화시켜요. 모범 답안을 드릴 때. 다 교수님이 있는 문구를 거의 다 갖다 쓰고 다 최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제가 조금씩은 바꾸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성을 갖고 써야 된다했잖아요. 그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직무에 관한 내용 내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쓰고, 그 다음에 역량 중심에서도 내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직무를 갖다가 채용을 쓸 때도 내용 쓰고 뭘 같이 써줘야 돼요? 비판점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역량 중심 채용하고 딱 비교했을 때 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하고 교수님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 중심 채용에 보면은 직무 명세서하고 기술서에 기반해서 선발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조직 구성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성향이나 자질은 인재상을 통해서 선발에 반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구성 요소가 뭐가 들어가냐면 특질이라는 게 들어가요. 특질이 뭐예요? 트레이츠라고 하는 게 성격이에요. 성격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직무에서는 여러분들 직무 분석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게 분석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영양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조직원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성향이나 자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무사인데 뽑아놨더니 이직을 너무 자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와서 적응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무를 갖다 분석하면 그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무 분석을 해서 채용할 때는 어디에다 반영을 하고 있냐면 이거를 갖다가 인재상이라는 관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같은 거 할 때 인재상이 중요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인재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질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올 때 우리 회사가 가치관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무 분석은 왜냐하면 직무 명세서 기술서에 그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역량에는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채용할 때. 역량은 뭐라고 했죠? 관찰 가능한 고성과제의 행동 특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을 뭘로 뽑아내요? 면접 때 뽑아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3기 때 시험으로 봤었어요. 그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량 중심 채용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선발이 성과 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면접 볼 때요. 어떤 면접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과정이 있었으면 하나 좀 설명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막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대답 과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고성과자들이 갖고 있는 행동 특성이 보여지는지를 갖고 면접관들이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에서 인재상을 갖고 뽑는 것보다 뭘로 뽑는 것이 역량을 가지고 뽑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못 쓰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면은 직무 기반에서 뽑는데 역량 기반에서 뽑는다 이게 딱 박혀 있어서 장점하고 단점을 갖다가 이렇게 목차를 갖다가 비교를 딱 해주면서 가면 그래서 직무에서 역량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무슨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써주면 좋은데 이제 시험에 가서는 이게 그런 뉘앙스 같은 거를 잘 표현해 주기가 어렵고 답안 쓰기가 바쁘시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5페이지에 보면 직무 중심하고 역량 중심 보상 관리라고 해서 직급체계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직무급제하고 역량급제라고 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때려 박을 수도 있어요. 막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고득점이 나오는지 좀만 생각을 해보면요. 직무급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원칙이? 아까 얘기했죠. 적재적소, 적시주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하급 직무 A랑 B랑 C가 있으면 원래 이 직무급제 원칙은 뭐예요? A보다 B가 어떻게 돼요? 좀 더 어려운 기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기술도 많아야 되고 책임도 많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도 높아야 돼요? 보상도 높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직무급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직무급제를 제대로 도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즘에는 뭐가 도입이 되고 있다? 팀제라는 게 도입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연봉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여러분들 직무급제 이거 하실 때 배우셨죠? 어떻게 합니까? 연봉 밴딩을 갖다가 겹치게 만들어요. A랑 B랑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봉 밴딩이 겹치게 만들어 놓아서 얘가 사원이고 얘는 이제 대리인데 대리하고 사원이 어떻게 돼요? 연봉이 겹치는 구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들이 승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빨리 승진해야지 보상도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더 많은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팀제와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연봉 밴딩이 겹치면서 직무급의 원칙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보상체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직무급제에 관해서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에 관해서 막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을 쓰고 왜 그럼 직무급제하고 직무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 갈 때부터 그랬잖아요. 직무가 1997년에 IMF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역량 중심의 HR 제도로 막 바뀌고 있다. 왜 바뀌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급제라고 하는 2번을 보면 영양급제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A랑 B랑 C가 뭐가 달라요? 영양이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능력이라고 하는 영양을 가지고 A, B, C를 나눴다라고 하면 A는 당시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쁘다라고 하지만 B 정도가 됐을 때는 한 달에서 뭐 6개월 정도의 분기에서 반기 정도의 회사에 예상되는 문제랑 회사 업무 내용을 예측해서 예상 발생 가능한 예측한 문제들을 미리 준비한다. C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중기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를 미리 기획해 볼 수 있다. 이런 역량에 따라서 다르게 급여를 책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역량급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A에서 B로 올라가고 B에서 C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키워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보든 상급자한테 인정을 받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인정받아야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역량하고 직무는요. 어디에서 큰 차이가 있냐면 교육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낸 문제에 보면 별도로 학계평 모의방 쓰라고 하면 되지 왜 평가센터밥 따로 뺐겠어요? 왜냐하면 이 역량급으로 바꾸어가는 제일 큰 문제점 중에 제일 큰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평가하고 개발하는 데 역량이 직무급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평가센터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역량평가의 방법으로서 평가센터법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역량평가의 방법으로서 평가센터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은요, 뭐를 평가하는 거냐면 능력이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어? 이게 뭐예요? 실적, 그죠? 그다음에 얘 사람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얘를 승진시켜 놓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일을 잘할까 못할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의 정의가 뭐예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면 그 한계치를 최대한 발휘하는 거고 노력을 적게 하면은 그 한계치보다 못하는 성과를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능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능력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발휘되는 능력, 즉 앞으로 미래적인 측면을 보면 기업의 성과와는 관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실적에만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진정한 실력 척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요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뭐다? 역량에 관한 평가라는 거예요. 역량. 왜냐하면 역량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의 동기부여 정도 도 있었고요. 역량 아까 5가지 있었죠? 네, 거기에 보면 뭐 또 있어요? 기술에 관한 평가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기적인 측면하고 단기적인 측면이 모두 다 역량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과를 단기적으로 얼마 낼 것인지 앞으로 미래에서 얼마나 좋은 이제 승진했을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역량 가지고 평가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량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가법은 뭘 활용하는 게 좋냐 하면 평가센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센터법을 보시면요. 평가센터법은 현대적인 국가 방법의 하나로 평가자들이 집단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평가센터를 구성을 하고 피평가자의 직속 상사가 아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평가 절차를 통해 가지고 평가자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센터법의 장점에 관해서 쭉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추가로 적어줬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지금 뭐를 뺐냐면 평가하고 개발을 같이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센터법에는 AC형하고 DC형이 있어요. 보시면은 7페이지에 보면 3번에 AC형하고 DC형 보면 AC형은 뭐예요? Assessment Center예요. 평가에 관한 내용을 하는 거. 평가센터법이 Development Center도 있어요. DC형도. 이건 뭐예요? 개발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가센터법을 갖다가 뺐을 때 지금 학계평 보유장에서 평가하고 개발하는 그 2가지를 뺐기 때문에 이 AC형하고 DC형이 모두 다 평가센터법을 통해서 실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고 싶어서 3번에 AC형과 DC형으로 따로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센터 시 운영 시 사용되는 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서류함 기법, 인바스켓 기법하고요. 비즈니스 게임하고 사례 연구, 역할 연기법 이거
이거 저희 박경규 교수님 책이나 삼인공제에 보면 다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평가센터법에서 활용되는 것들은 적성검사, 인터뷰, 필기시험, 발표 및 연설, 선발 시뮬레이션 모두 다 가능해요. 이런 내용 추가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4가지 이상 쓰라고 했기 때문에 4가지는 쓰셔야 되고요. 이 4가지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잡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류함 기법하고 제가 이 목차를 잡아가지고 쓸 때 보시면 어떻게 썼냐면 기법의 첫 번째 보면 관리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훈련 기법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서류함 기법이라 해서 여러분들 문단 쓰실 때 이제 실제 답안 쓰실 때 이렇게 잘 쓰시기는 어렵거든요. 여기 보면은 훈련 기법에 제가 여기 뭘 쓴 거냐면 목적을 썼어요. 목적. 그죠? 예, 달성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뭘 썼냐면 훈련 실시자는 훈련 참가자에게 가상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들에게 특정 경영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개념 및 훈련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뭐 썼냐면 장단점 썼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문단 다른 거 2번, 3번, 4번 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글을 쓸 때 목적 쓰고 개념 및 훈련의 방법, 장단점 순서로 똑같이 쭉 써줘야 교수님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썼나고 보고 빠진 게 있나 하고 체크하실 때 여러분들이 딱 2번도 보면 비즈니스 게임도 보면요. 의사결정 제고다. 뒤에 방법,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딱 적혀 있죠. 그러면 교수님이 체계적으로 잘 썼네 하고 체크를 금방 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기법을 꼭 요것만 쓰라는 건 아니고 4가지 기법을 여기서 선택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50점짜리가 끝나요. 그래서 요게 실질적으로 50점짜리 문제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쓰실 거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내용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갖다 막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갖다가 막 쓰신 분들 중에서 한 부분에다가 몰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급제와 역량급제만 가지고 엄청 쓰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득점은 어려우실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려고 하면 최소한 어떻게 쓰셨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답안을 쓰는 오픈 형식으로 쓰는 2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학교평 보유방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써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 분량 조절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50점짜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60점을 갖다가 60점을 가지고 우리가 합격선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50점짜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어요? 30점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 30점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비교하시오가 있고요. 비교하시오가 있고 평가센터법하고 4가지 기법을 쓰라고 하는 게 있는데 4가지 기법이 최소한 아무리 못 써도 한 페이지 넘게 나와요. 한 페이지 넘게 나오고 평가센터법에 관해서 뭐 한 페이지 쓴다고 해도 이게 보통 한 2페이지 이상 분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점수를 안 가져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비교하시오가 한 18점이면 여기 한 12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 분량일 것 같아요. 또는 좀 16점이나 14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분량을 갖다가 여러분 조절은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분량을. 어떤 거에다 몰빵해서 너무 많이 쓰고 어떤 건 못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분량을 갖다가 좀 조절해서 한 6대4 정도로 써주시거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쓰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번째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자원 기반 관점의 개념과 핵심 요소 4가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SHRM 관점에서 인적 자원 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모르셨던 분들은 보고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자원 기반 관점의 핵심 요소 4가지가 뭐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불이오 모형 쓰라고 하면 다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제가 시험 3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2기 때도 우리가 풀었고 문제도 풀었고 이거는 무조건 특 A급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었냐면 그 1번에 나와 있는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특징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특징이 첫 번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전략 단위인 조직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죠. 개인이나 팀 단위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략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개인이나 팀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조직 전체를 갖다가 분석 단위로 한다. 이게 이제 분석 단위가 조직 전체가 분석 단위다. 자, 두 번째 보면은요,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 조직의 전략과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을 해서 조직의 전략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돕는다. 그래서 전략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세 번째는 인적 자원을 조직의 핵심 역량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량화한다. 자, 그래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요, 조직이 다른 조직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 우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전략을 달성을 해야 되고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는 우리가 3M이라고 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머니, 머터리얼, 그 다음에 맨이 있었는데 과거에는요 머니나 머터리얼이 더 중요했어요. 왜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니나 머터리얼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더 중요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들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근데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요, 기본적인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원 기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 기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자원 기반 관점은요, 뭐냐면 기업이 경쟁사가 가지지 못한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적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자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봤던 BRIO, 브리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쟁 우위 달성이 뭐예요? 전략 목적 달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3번 2페이지에 넘어가시면요. 브리오에 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4가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 어느 기업에 이게 반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 반이라고 하는 학자의 책이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전략 목적 달성과 경쟁 우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가져온 건데 보시면 어느 기업의 특정한 자원과 능력이 그 기업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기회를 이용하고 위협을 중화할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다가 대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 기업의 자원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쟁 우위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특징도 필요하냐면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시면 조직이 살아남으려면요, 자원 기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조직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자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원을 가져와야 돼요. 이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변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를 생성합니까? 부가가치를 산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를 갖다가 판매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그러면 이 조직은요, 어떤 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가치 있는 자원들을 갖다가 조직 내부로 들여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들여와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기업도 똑같이 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경쟁 우위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쟁
등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위. 그래서 이 기업,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직이 다른 기업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특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이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쟁 기업들이 어떻게 특정한 자원과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기업만 특정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가 있다. 이걸 표현을 갖다가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치 있지만 희소하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등위만을 창출한다라고 했는데, 희소성을 갖고 있는 자원을 가져야 뭘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경쟁 우위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브리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브리오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 가치 있는 밸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할 수 있어요? 경쟁 등위를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를 가져야, 레얼리티를 가져야 어디로 갈 수 있다?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immutability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자원, 희소한 자원을 가져서 경쟁 우위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경쟁 기업들도 뭐 할 거예요? 벤치마킹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벤치마킹을 다른 기업들이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경쟁 등위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직의 구조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역사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모방 가능성이 어려운 경우가 그 희소한 자원을 들여오는데 그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모방이 불가능해야 어떻게 되냐면 경쟁 우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유지. 그래서 모방 가능성을 보면 어떤 자원이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들이 그것을 획득하거나 개발할 때 그 자원을 이미 소유한 기업들에 비해서 비용 열의를 가지는가에 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비용 열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자원을,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을 얘가 경쟁 우위를 달성했어요. 경쟁 기업이. 그럼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데려와 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데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조직 구조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조직의 역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모방할 수 없는 인적 자원 같은 것들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원 중에서 뭐라고 하죠? 핵심 인재들은 우리가 스카우트 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서 교육 육성에서 충분히 많은 인재를 기업 내부에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기술 같은 거 빼가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 많이 주고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키우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방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야 우리도 빨리 키워서 따라가자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 많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스카우트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 기술 빼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그것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가 유지가 된다고요? 이 경쟁 우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조직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업은 자원과 능력을 가진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조직은 보고구조, 경영통제 시스템, 보상정책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이 인적 자원들 있죠.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똑같은 자원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금리를 해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다가 부품에다가 금을 쓸 수도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그냥 장신구를 갖고 다니지만 어떤 산업에 가면 다이아몬드로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밸류어블하고 레얼리티하고 이미터빌리티한 이 자원을 갖다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지 뭐가 가능하다고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지금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쓰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관점에서 인적 자원 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2기 때 굉장히 많이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5페이지 가까이 자료를 드렸었는데 요거는 3인공제도 있어요. 3인공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책이 따로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요 내용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기 때 이거 설명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관점에서 인적 자원 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렇게 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는 써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장기적, 전략 지향적이고 여기는 이제 단기적이고 일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과정 중심적이고 여기는 인간 중심적이죠. 여기 이제 기준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가지 상한으로 나눠지잖아요. 요 각각의 4가지 상한에 내용 쓰셔야 되고 제가 지금 뭐뭐 쓰셔야 되는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왜 쓰라고 했는지까지 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제는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자원보다 사람이 중요해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을 누가 해요? 지식이나 정보가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공장을 만들어갖고 자원을 잘 가져오면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달의 민족이 돈 버는데 자원이 뭐가 들어갔어요? 컴퓨터 다 정보 시스템으로 돈 벌고 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인적 자원으로 넘어갔다. 그럼 그 인적 자원은 이거는 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니? 라고 했을 때 반이라는 학자가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적 특성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이 브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이 브리오를 누가 갖고 있다? 인적 자원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적 자원 관리 부서예요. 인적 자원 관리 부서는 뭐예요, 결국? 인사팀이에요. 인사팀. 그러면 인사팀은요. 이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무슨 역할을 수행해야 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인사팀은요. 현장에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지원 부서예요. 그러면 이 지원 부서는 무슨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올리 교수님이 이제 분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첫 번째 뭐 적어줘야 돼요? 이 프레임을 만든 기준 적으셔야 되고 두 번째 뭐 적어야 돼요? 4가지 상한의 창의 내용 적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뭘 적으셔야 되냐면 인적 자원 관리 부서는요 어떻게 변화해요? 이렇게 변화해 가요. 그래서 행정 전문가에서 뭘로 가고 구성원의 옹호자로 가고 그 다음에 전략적 동반자에서 어디로 가냐면 변화 담당자로 역할이 변해가고 있다. 요거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맨 마지막에 제가 5번 시사점에다 적어놨는데 자, 인적자원관리부서의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적자원관리부서의 역할이 변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4가지로. 이 변해나가는 과정에서 인적자원관리 스태프는 증가하고 인적자원관리부서의 조직 내 위치도 점차 상위 계층으로 격상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인적자원관리부서가 이 전략을 갖다가 수행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방적 연계가 있었고 쌍방적 연계가 있고 통합적 연계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통합 단계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인사팀의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 요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이제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요거까지. 그래서 지금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적자원이 중요해요. 그런 인적자원 관리를 관리하는 인사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전략적 자원 관리가 뭐고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지금 조직에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노무사로서 인사팀에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업무 역할이 변해가고 있고 우리 조직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거는 전략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쓰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방안 중 세 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 저는 제가 이걸 출제를 했으면 진짜 갑자기 또 그 유명 강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게 안 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경영지도사 강의도 같이 하기 때문에 경영지도사에 어디에 이게 나왔냐면 올해 나왔어요. 올해 나왔는데 이게 노사관계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경영지도사의 노사관계는 노무사에서 노동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면 문제도 근로기준법상이잖아요. 저도 이 문제를 봤는데 안 낸 이유가 이거는 인사 파트에서 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건 시험범위 너무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출제를 안 했는데 이게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요거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좀 하신다거나 인사팀에 계셨다거나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해요. 제가 이제 저는 수업하면서 실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나오면 설명은 해드리거든요. 트렌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안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답안을 쓰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이유는 21년도 4월에 우리 지금 8월이죠. 4월에 법 개정이 있었어요. 왜 법 개정이 있었냐면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이제 발의가 된 지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너무 많아서 올해 4월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이 있어서 언제 이게 발효가 되냐면 올해 10월에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너무 자기 이제 범위가 넘어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하도 이슈도 되고 있고 하니까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관련 시험에서 나오는 노동법 관련 이슈들 그냥 다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보시면 이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입법 배경이라 나오죠. 간호사의 태움 문화. 여러분들 무슨지 아세요? 태움 문제가? 이제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 문화인데 간호사는 이제 3교대로 돌아가요. 여성들은요, 야간 근무라든가 임신하면 야간 근무가 제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분 중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누가 인원이 빠지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임신 순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신을 막 선배들한테 허가도 안 받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서로 막 괴롭히고 막 정강이를 까고 막 꼬집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IT 업계에서 사업주의 폭행도 있었고 대기업 일가의 오너의 폭언들도 있었고 해서 이 대기업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의하고 판단 요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사실 노동법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해드리면 이거는 제가 이 법 만들어졌을 때 회사에 가서 이 판단 기준 같은 거 회사들에 가서 강의도 해드리고 했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요 3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잖아요. 그래서 지위라고 하면은 나보다 상급자면 되겠는데 관계의 우위는 뭐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사를 10년 다녔고요. 어떤 사람은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10년 다닌 사람은 자기가 인적 네트워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따를 시키는 경우 근데 나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이 대리야. 그래도 어떻게 된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됐고,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상 적정 범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상급자인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있는데 사원인 부하 직원이 왔어요. 근데 부하 직원이 업무에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해서 이 팀장님이 뭐 옛날에는 드라마 보면 보고서 막 집어던지고 하지만 요즘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야, 너 일 이따구로 할 거야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럼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냐?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욕설은 하지 않았다. 뭐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상 범위를 넘어선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러면 이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욕설을 안 하고 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주의를 주어야 된다. 회사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니면 징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징계 처리 안 하고 가자니 직원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할까 봐 내가 주의를 줘야 되니까 얘기를 했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죠. 두 번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부하 직원을 갖다 피드백을 할 때에도 회의실에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앞으로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봐요. 부하 직원 예를 들어갖고 어떤 사람 과장이고 팀장이에요. 팀장이 과장님 혼내는데 밑에 자기보다 밑에 후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원하고 대리 있는데 다 모아놓고서는 과장을 막 깼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창피하겠죠. 밑에 후임들도 우습게 보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회의실에 가서 단둘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요것들이 그러면 또 자기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반복되었다. 행위 양태가. 그렇게 봤을 때는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업무상 적정 범위가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행위의 의미는 뭐냐면 이 괴롭힘 행위가 있어서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무 주눅이 들고 후임들이 무시하고 해서 내가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내가 정신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 자체가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쓰셨어야 돼요. 네, 세 가지를 쓰셨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조치 방안 중 세 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문제 출제한 게 의도가 개정법을 쓰라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쓰셨으면 좋겠냐면 조치 방안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자원 관리니까 다른 이제 강사님들이 쓰신 걸 봤더니 다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좀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아마 고득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4월에 법 개정이 될 때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가 되냐면 3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 적절한 조사인데 적절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뭘 하냐면 객관적인 조사 실시 의무가 있대요. 요거는 뭐냐면 가해자가 있잖아요.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조사팀에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회사가 조그만 거예요. 조그마니까 뭐 임원이에요. 임원이 자기가 징계위원회에 같이 막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의 뭐 주변의 친구라든가 그걸 관찰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해자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피해자한테 의견을 들어봤는데 양 당사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해결 못한다. 끝나버렸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라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법문에. 이게 이제 과태료 500짜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비밀 유지 의무가 들어갔어요. 비밀 유지 의무는 왜 들어갔냐면 신고했다는 거를 비밀로 해줘야 되는데 회사가 작으면은 가해자는 보통 상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팀장님 신고했대 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동료로부터도 다 왕따 당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비밀로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게 누설하면은 뭐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비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은 이 문제 자체가 뭐예요?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방안 중 세 가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조치 방안. 조치 방안에 관해서 세 가지를 써라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떤 거를 골라서 어디에다 초점을 주고 쓸 거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면 뭐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심적인 괴로움을 겪을 수 있으니 유급휴가를 주는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딱 썼어요. 이렇게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비판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추가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랑 이제 조금 어디다가 가점을 줄 거냐 하면은 뭐 교수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이 문제를 출제하신 의도가 왜 굳이 욕먹어갈 거 알면서 왜 범위 넘어가서 이렇게 출제하느냐
하면 본인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중요하겠어요? 법 개정됐으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징계 처리가 들어가요.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징계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징계 처리에서는 뭐가 추가가 됐냐면요.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 그래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니까 징계 처리 당연히 해야겠죠. 조사했으니까 잘못이 있으면. 세 번째는 이제 예방 조치하고 관련돼서 또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예방 조치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산안법에 그 내용이 있어요. 산안법에 뭐가 있었냐면 애초부터 고객 응대 근로자에 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고객 응대 근로자. 고객 응대 근로자가 누구를 얘기해요? 산안법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적절한 조사하고 징계 처리는요. 어떤 법 개정안이냐면요. 이게 근기법 개정안이에요. 그 다음에 요 예방조치와 관련돼서는 어떤 법 개정안이냐면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 근로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방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산안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산안법에 고객 응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콜센터 상담원 또는 백화점에서 손님 접객원 이런 분들을 얘기했는데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객 응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까지를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를 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러한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주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 근로자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객이나 제3자로부터. 그래서 고객 응대 근로자에서 고객이나 제3자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 예방조치 측면에서는 산안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요. 여러분들이 그 예방조치로서 인사 노무관리 측면에서 어떤 거하고 이게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걸 제가 두 가지 더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번하고 5번은 이 5번 EAP는 저희가 단문으로 3개 때 시험도 봤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씩 한 문단씩 적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서 이제 5페이지 가는데 보면 시사점이 있는데 한 개점이 우리가 이 법 개정안을 했잖아요. 이 법 개정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아직 존재해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은요, 5인 미만 사업자라든가 근로자성에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아직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직도 이슈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시험 때 이제 3기 때 드렸었는데,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출제했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고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희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고민해서 잘 쓰셨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기는 한데 요 문제 각각의 문제를 제가 지금 계속 풀어드렸는데 한 시간 좀 넘게 풀어드렸는데 제가 항상 이제 문제 답안 쓸 때 답안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출제자가 요 문제를 보면은 교수님 교과서에서 어떤 포커스를 자꾸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써주셔야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사노무관리는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는 방법이 이렇게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트렌드에 관한된 이슈들을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개념 정리 깔끔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경영조직론 이슈 내용들 있잖아요. 이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적는 방법,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쓰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졌고요. 사실 요 근기법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험 범위를 좀 넘어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전부터 많이 넘어섰었던 적들이 있어서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마무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 인사노무관리는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경영조직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